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은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결혼을 둘러싼 고민을 덜겠다며 정부가 최근에 결혼 부담 낮추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결혼 서비스의 비용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아직은 조사 초반이긴 합니다만 비싼 결혼식의 대명사였던 강남의 가격이 꺾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강남의 결혼 비용 얼마나 변했습니까? 네, 일단 전국에서 가장 비쌌던 결혼식장 대관료가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 4월 700만 원에서 지난달 690만 원으로 줄었고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도 1인당 8만 5천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금은 중간 가격으로 보면 올랐지만 평균 값으로 보면 감소 추세인데요. 고가 상품이 줄고 가격이 중간대로 몰린 영향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난달 강남의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은 3,336만 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장 비쌌던 것은 여전했고 전국 평균인 2천만 원대 초반보다 1.6배 이상 비쌌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의 결혼 비용이 줄어드는 배경은 뭡니까? 네, 결혼 비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스드메 비용 투명화 등 결혼 시장 개선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스드메의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4월보다 6월이 상대적으로 결혼 비수기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0에서 2세 어린이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도 최대 11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세 아이가 먼저 대상이 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5세 아이 기준 보육비 부담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듭니까? 당장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에게 올 하반기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공립유치원은 5만 원이던 방과 후 과정비를 2만 원 더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의 평균액인 7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비가 제각각인 사립유치원은 그간 내왔던 비용 부담이 11만 원 줄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세에서 5세, 내후년에는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혜택도 확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는 원래 첫 석 달간 월 최대 250만 원, 이후엔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육아휴직을 해도 첫 석 달은 최대 월 250만 원, 이후 석 달 월 200만 원, 남은 기간 월 16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몇 년 전 아빠 보너스를 신청한 부모가 이제 와서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남보다 급여를 덜 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는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기준으로 총 7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꾸준히 늘어나서 이제는 세 집 중 한 곳은 1인 가구가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하나 좀 나눠서 보면 일단 고령 인구가 또 늘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내국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12만 2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5.3%, 51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모두 5,181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노인 비중이 약 20%로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겁니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 연령 인구는 70%로 하락했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0.5%로 감소 추세입니다. 한편 내국인은 2021년 이후 4년째 감소세지만 외국인이 10만 명 넘게 늘어 총 인구 마이너스는 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 약 40%가 나홀로 가구였습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60대가 많았고 1년 전보다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0대로 고령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반지하와 옥탑 거처 전수 통계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 반지하 주택 중 90%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했는데 대부분 노후주택이었고 반지하와 옥탑이 있는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였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빚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채권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데 이 개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주택의 빚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채권 순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구체적인 채무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의 경우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민주당 복귀왕 의원 주도로 신용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을 전세 사기 특별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은 다음 주 정도 발의될 전망입니다. 법 통과 이후 채무 현황이 파악되면 배드뱅크의 구체적인 필요 재원 등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 형태는 재원이 없는 캠코와 재원은 있지만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LH, 두 기관의 합작법인 설립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빌라 관련 대출이 많은 국민은행, 이금융권 등의 협조 요청을 통해 경공매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대부업권에선 이 같은 부실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 경공매 작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방어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민주당 내에 있는 전세 사기 특별위원회죠. 여기서 다음 달 회의를 연다면서요? 네, 민주당 전세 사기 특위는 다음 달 20일 추가 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간 취합이 어려웠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권 채무 현황이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해 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또 주요 과제인 소액 임차인 기준 완화 및 변제금 상향, 신탁 우선 수익권자의 부담 완화 등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에 매도 차익을 챙겨온 시세 조종 세력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수백억 원의 매도 차익을 챙기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연매출 5배가 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거짓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 A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자 김 씨의 차명법인이 갖고 있던 A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도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급등한 뒤 폭락해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주주인 시세 조정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 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신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투자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이른바 기업 사냥꾼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사 돈을 경영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주 배당 대신 자녀법인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상장기업을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지배주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철저히 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어젯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와 재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성장을 저해한다며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와 발맞춰 법안 실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수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노사대화촉진법, 노사상생법,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한 뒤 노사가 함께 나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경영계를 향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노동계에는 노사 간의 논의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들여왔다며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저지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에 경제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네, 국내 경제단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 등을 내고 있는데요. 경제 8단체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연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6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100% 제한하면 연간 GDP는 15조 2천억 원, 총 일자리는 27만 2천 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질타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대출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일단 이 대통령의 질타 배경이 뭡니까? 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 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4-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부는 포스코 ENC 본사를 비롯해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페널티도 언급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투자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제안이 재밌다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산재가 자주 발생한 곳에 대해선 정부 공사 등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인허가나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적용될 정부의 경제적 불이익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미 간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31일 정부가 미국과의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했군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 출국길에 오른 구 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양국 통상 논의를 최종 담판하는 자리인데요.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갔다면서요. 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워싱턴 DC 집무실에 이어 뉴욕 자택까지 찾았었는데요. 두 번의 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추가 협상 기회를 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수행 중인 러트닉 장관을 쫓아 스코틀랜드를 찾은 겁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규모 조선업 협력 방안을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하를 설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낸 만큼 미국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에어컨은 한두 해 쓰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전에 샀던 제품을 수리하면서 계속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수리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씨는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하고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긴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특약은 주로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포함되며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 약관에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 해에 보장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레저 활동이 늘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곤 하는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통한 스쿠버 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정기적인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활동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밖에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코스피가 대미 무역 협상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등의 소식에 등락을 반복하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6% 가까이 오른 3,227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줄이며 0.1% 내린 801선 내외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9원가량 오른 1,391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